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출발합니다.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10월이 열렸습니다. 네, 10월은 지금 들으신 시그널 음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바로 이 시간에 울려 퍼지던 시그널입니다. 오늘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날 초대석으로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를 진행하셨던 박찬숙 앵커, 대한민국의 첫 여성 앵커이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시사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주인공이고 방송 역사 52년을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찬숙 앵커를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그렇게 오래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아까 들은 그 시그널은 네. 첫 방송이 1994년 7월 25일.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말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하면서 적어 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시그널 음악과 함께 오프닝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바로 한번 네. 해보세요. 낯선 만남일 때, 처음 만난 자리일 때 편안한 대화는 날씨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날씨 얘기는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비구름처럼 무겁습니다. 뉴스는 많습니다. 세계 곳곳이 뉴스의 진원지입니다. 매일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진행할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무거운 비구름이 거치고 시원한 빗줄기를 쏟아내리듯 시원한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져지는 방송, 보여지는 방송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오프닝이었습니다. 첫날. 네.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요거를 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정보센터 진행하실 때 오프닝은 항상 직접 쓰시는 걸로 유명하셨잖아요. 네, 네. 왜 그러셨어요? 그래야지 또 내 목소리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니까. 네. 어떤 날은 그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구는 박찬호, 골프는 박세리, 방송은 박찬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방송인데 밖에 보니까 PD들이 막 전화를 받고 그래요. 네. 잠시 후에 박권상 사장이 사장은 박권상 왜 안 했어? 그래서 이거 다 실화입니까 이거? 싫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사실 사장님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박찬호가 너무 또 야구로 또 박세리가 LPGA 우승하고 박찬숙이 또 방송하고 이래서 했는데 몇 년 후에 박권상 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강남 성모에 조문을 갔다가 그분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전원회라고 언론계에 많은 선후배가 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출신 언론인들 모임. 네, 전원. 그 회원들이 거기 많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감사원장 하셨던 한승원 감사원장의 두 분이 동기인가 봐요. 정말이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생전에 유머가 없는 분인데 아마 그게 사실이면 그분이 생전에 남긴 오로지 유일한 그 농담이랄까 유머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참. 자, 이제 박찬숙 앵커의 52년 방송 역사. 그러니까 KBS 입사하신 게 몇 년도인 거예요? 1968년 국영공채 1기예요. 네. 그땐 KBS가 남산에 있었죠. 네. 남산에 돌계단 올라가서 거기 시험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네. 원래 방송인 기자 이런 게 꿈이셨어요? 그 방송
보다는 사실은 뭐 연극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네. 연극이요? 네. 그럼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극반 하셨어요? 네. 오. 네, 무대에 쓴 거는 엑스트라로만 섰어요. 그런데 연극을 꿈꾸시던 일종의 문화예술인이셨는데 어떻게 방송사 입사가 되셨어요? 그때 제가 64년에 졸업을 했는데 68년에 68년. 네, 그때 어디에 들어갈 직장이 없었어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이제 공무원 시험이죠. 5급 인류 방송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그래서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아서 됐어요. 얼떨결에 어찌 보면. 얼떨결에. 그런데 다음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 카메라 테스트를 한 게 없었대요. 네, 네. 저희 때부터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물론 보이스테이스 뭐 필기 시험 다 봤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면접 시험인데 마지막 면접 시험에 그때 뭐 기라상 같은 분들이 뭐 강찬선 아나운서, 장기범 아나운서 이런 분들 다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도 배고픈 나라였기 때문에 아이를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렇죠.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산하 제한할 텐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얼마냐. 근데 증가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지나가다 들은 게 있어서 2.88%입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답으로. 그게 맞은 거예요? 네. 맞았죠. 예. 지금 뭐 0.81% 아이를 안 낳아서 나라가 정말 망할 거라. 0.7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때 그 답이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웃으세요. 그때만 해도 시집안간 처녀가 뭐 인구 증가율 뭐 산화제 이런 걸 아는 것조차도 부끄러웠던 그런 시대예요. 네. 그때 여성도 거의 안 뽑았었죠. 몇 명 안 뽑았어요. 그렇죠? 네. 첫 입사하시고 방송 생활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적성에 맞는다는 걸 바로 느끼셨어요? 근데 뭐 PD들이라는 게 그래도 전체를 이렇게 좀 쳐다보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저는 대담 프로만 배정을 원하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네네. 그래서 뭐 어린이 프로, 주부 프로 그런 걸 안 해봤어요. 안 시켜줘요? 네. 무조건 무슨 연사 오면은 대담 프로, 좌담 프로, 그건 박찬숙 뭐 이래가지고. 나이도 어린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왜요? 왜 어린이 프로는 안 맞는다고 봤대요? 주부 프로도 안 맞고? 그게 아마 그분들이 보는 제가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성이 아닌 강성인 거로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사 정보 묻기로 봤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사하시고 딱 2년 지난 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했어요. 1970년 7월 7일.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중계 현장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력으로 최단 시간에 이룩한 거대한 성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의 빛나는 성과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감에 입각한 우리 결의의 억센 의지의 점철이요 승리의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고속도로가 무엇보다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시고 20여 차례나 일일이 현지를 답사하신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뻗어나가 80년대까지는 전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누비는 고속도로망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개성고교 신명여고 합창단의 고속도로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침 햇빛 신선한 푸른 하늘, 산 좋고 물 밝은 고울고울, 결의의 숨결이 베어든 곳, 꿈에도 내 소원 조국 번영. 자유의 길, 부강의 길, 천리를 주름잡는 고속도로. 달려라 달려라 자유의 길, 달려라 달려라 부강의 길, 천리를 주름잡는 고속도로. 어제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이 나라 자손이다. 지혜와 정성과 힘을 뭉쳐 조상 때 못한 일 이루었네.
달려라 자유의 길, 달려라 평화의 길, 세계를 앞당기는 고속도로. 달려라 달려라 자유의 길, 달려라 달려라 평화의 길. 네, 지금까지 대구 공설운동장 KBS 중계반 최평우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의의 염원인 국토 통일의 그날이 오면은 북으로 평양 신유주를 거쳐서 압록강까지 그립던 조국 산하를 누벼서 대륙으로 뻗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통일의 의지를 안고 고속도로는 휴전선 넘어 짓밟힌 북녘 땅을 고속도로 응시합니다. 개통식 중계 현장 목소리 참 지금 이제 어떻게 중계를 했냐면 70년 7월 7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어이구. KBS 남산에 있던 KBS의 7 스튜디오가 예. 생방송 스튜디오예요. 예. 거기 제가 앉아 있고 예. 지방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부산도 부르고 대전도 부르서 현지 아나운서가 이걸 네. 하는 거고 제가 받아서 메인 앵커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 그때 428km였어요. 예. 처음에 그 개통할 때 그러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이 목소리하고 어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참 생경하네요. 약간 북한식 같기도 하고. 그럼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글쎄. 네, 네. 그 70년대 당시의 방송 지금도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또 있어요? 이 경부속도로 개통 외에도. 뭐 많죠. 지금 뭐 마포대교 저 건너오면서 네. 그때 이제 마이크 들고 TV 생중계를 했는데 마포대교 개통식. 네, 70년이에요. 그것도 70년이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커팅을 예. 하셨던 거 생각나고. 예. 그리고 72년인가 그 철기 이범석 장군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네,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나 그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자꾸 막 우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청산리 전투고 뭐고 그렇게 다 목숨 바쳐 했는데 여의도에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에 내렸는데 예. 여의도가 그때 다 모래벌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독립을 못하고 남의 힘에 의해서 독립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애국심이랄까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분이 쓴 게 그 우등불이라는 책이에요. 예. 우등불이라는 게 만주벌판에 아주 나무들이 다 얼어 있는데 그거를 해놓고 뭐 휘발유 같은 걸 좀 뿌리면 그게 이제 불이 붙으면서 오래 가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저쪽에 우리 동지들이 있구나 하고 가고 그랬다는 거죠. 네. 우등불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정말 며칠 있다가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여권이 안 나오다가 마침 여권이 나왔어요. 근데 장개석 총통이 그때 자유중국이죠. 대만 자유중국에 가 계실 때 초대를 해서 거기를 가기로 네. 비행기표도 다 예약해 놨는데 거기 가기 며칠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런. 근데 이제 그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할 때 장 총통하고는 두 분이 굉장히 이제 가까운 분인데 그 장개석 총통 집에 가면 어느 날 저기 있는 말 보라고 철기 저거 말 봐. 그러면서 자네 한번 고삐 잡아봐. 근데 하얀색 말이 고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삐를 잡아도 무릎을 안 꿇은 그런 말이. 네, 그런 말이 이범석 철기 장군의 고삐를 하니까 무릎을 꿇었대. 알아보는군요. 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이거는 그럼 자네 가지라고. 그런데 그 말을 이름을 설이라고 줬어요. 눈설자. 눈설자. 개지 네. 피자 예. 앞말이었거든요. 그걸 타고 여기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남산에 있는 음악당이니까 거기서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며칠 전에 인터뷰 하셨고. 그렇죠. 참. 근데 남산에 있는 KBS의 2층이 아나운서실이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장례를 치르고 이제 현충원으로 걸어가는데 그 뒤에 말이 따라가요. 예, 머리를 숙이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더니 한 달쯤 굶어서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일간지의 기사가 됐었습니다. 대단한 일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말도 주인 따라서. 1970년대 얘기 좀 나눴고요. 그러다가 76년 11월 박찬석 앵커가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앵커로 등장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게 1976년은 그 남산의 KBS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여의도로. 네, 여의도 사옥을 짓고 이사했는데 뉴스에 여성이 등장한 게 그동안 없었어요. 뉴스 여성 앵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른 것도 앵커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해서 예. 그래서 9시 뉴스에 이제 제가 네, 등장한 게 1호 앵커라는 건데 네.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남녀 같이 진행하는 그런 네, 거죠? 네, 같이 진행하지만 이제 한 코너를 맡아서 했죠. 그래도 아무튼 그 전까지는 전부 남성들이 독식하던 곳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남성들이 반대도 좀 많았어요? 네. 나중에 들으니까 네. 뭐 어떤 분은 같이 난 앉을 수가 없다. 난 박씨인데 그럼 박씨 종친회 한다고 오해한다. 뭐 그리고 또 누구는 나는 다음에 내 저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텐데 네. 여자하고 앉아서 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한다. 별 얘기가 다 있었군요. 그 얘기를 뭐 그 회의에 뭐 이사회였겠죠. 참가했던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90년대 쪽으로 가서 90년 9월 4일 KBS 뉴스 특보 역사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 그 이야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제2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그동안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찬수 씨 지내주기 바랍니다. 네. 남북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북한 대표단 90명이 오늘 오전 서울에 도착합니다. 연영묵 총리를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을 거쳐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와 평화의 집에서 홍성철 통일원 장관 등 우리 측 대표단의 영접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 연형묵 총리와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 안병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 북한 측 대표단 7명과 33명의 수행원 그리고 50명의 기자들은 승용차 버스편으로 통일로를 지나 서울에 들어온 뒤 회담장이자 숙소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여장을 풀고 3박 4일간의 회담 일정에 들어갑니다. 남북 쌍방의 총리를 대표로 한 첫 회담은 내일 오전 10시 공개리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다각적 이게 90년대의 목소리인데. 아, 그렇군요. 참 목소리도 정말 젊으셨네요. 아니, 제가 들으니까 저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 참 긴박했죠. 그렇죠. 그죠? 네. 이런 게 다 엠버가 걸려있던 거니까. 네, 네. 남북 회담 관련해서도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방송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남산 KBS 시절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예비 회담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대한적십자사가 남산 KBS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떠나는 걸 제가 가서 봤고 그때 그 정희경 씨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정희경 씨 뭐 이런 분들이 우리 대표로 갔고 그랬죠. 네. 네. 자, 드디어 이제 94년 KBS 1라디오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해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잠깐 또 자료 목소리 들어볼까요?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10월이 열렸습니다. 10월은 상달 최고의 달입니다. 오늘부터 KBS 제1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는 변함없이 매일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씩씩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뉴스의 인물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전 주월사령관 최명신 장군을 만나보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7월 25일 첫 방송 하시고 이제 10월 1일 개편을 지금 알리는 건데 10월 1일 개편하면서 제1KBS 1라디오가 이제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 점심에 시사 프로그램, 저녁에 시사 프로그램, 심야 때 시사 프로그램. 네. 요 체계를 갖추고 그 4개의 프로그램을 총관장하는 게 라디오 정보센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죠. 네, 네. 최명신 주월 사령관 지내는 네, 그분을 또 인터뷰한
했었네요. 그런 기억도 나시고. 네, 납니다. 네. 근데 보통 그 라디오의 낮 시간대라고 하면 보통 뭐 대중음악이나 연애 오락 이런 예능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던 시간대에 2시간짜리 정통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때 참 반대도 많이 왔었다고요? 아마 네. 그런데 그때 본부장 했던 분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박찬숙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때 아침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 앵커라고도 볼 수 있는 봉두환 선생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시고 낮에는 이제 우리 박찬숙 앵커가 진행하시고. 그래서 그때 봉박이라고 그랬어요. KBS 1라디오는 봉박이야. 뭐 이랬었죠. 네. 뭐 워낙 그 방송 오래 하시면서 또 많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또 인적 교류도 많으시고 하니까 어디서 함부로 만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섭외라는 게 네. 정말 섭외가 안 될 것 같은 분을 섭외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분하고 누가 제일 친한가도 알아보고 해서 막 옆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섭외도 좀 하고 그랬죠.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사분들은 거의 다 출연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찬반 토론하는 열린 마당이라고 하는. 네, 네. 그게 저는 이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열린 마당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30분 동안에 청취자들의 전화를 생방송으로 듣고 답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주제로 하나 PD들이 굉장히 애쓰셨죠. 가장 적합한 주제,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골라서 올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열렬한 의견 개진을 하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그때까지. 네, 네. 전화 참여 빗발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가 열린 마당에 정말 제가 공부하는 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2003년에는 매일 100분 이상 토론하는 KBS 열린 토론 제가 처음 만들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TV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 첫 여성 진행자도 맡으신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프로 정보센터 박찬수입니다 하면서 이제 심야 토론 그거를 몇 번 했죠. KBS 생방송 심야 토론. 네. 근데 뭐 저는 라디오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라디오와 TV의 차이점? 왜 라디오가 좋으신지? 라디오는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여유가 있는데 TV는 역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에 인간인지라 거기에 신경 쓰여서. 네. 저 라디오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유튜브로 다 생중계를 해가지고요. 네. 라디오도 TV도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방송 현장을 누비시다가 2004년에는 정계로 진출하셨잖아요. 그때는 참 그게 억울한데 정치하고 싶어서는 벌써 옛날에 했을 거예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시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하자고 막 그랬는데. 요청이 그동안 많이 있었었죠. 네. 그런데 나는 그냥 언론인이라고 방송으로 남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프로그램이 다 잘리는 거예요. KBS는 물론이고 YTN 그때 쟁점 토론을 했었는데 그리고 ITV 인천방송 터놓고 말합시다 프로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프로그램이 다 잘리는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답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빨리 답을 달라고 정치권에서 네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참 그때 이제 열린마당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정치하지 말라고 막 그래서 저 절대로 정치 안 합니다 답을 했으니까 저 비례대표 1번은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앞번호를 달랬는데 그러는 게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지. 청취자들한테 절대 정치 안 한다고 그랬는데 1번에 딱 하는 건 차마 1번은 못하겠다. 못하겠다. 뭐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국회의원 한 번 하셨죠? 네, 한 번 했죠. 또 네. 계속 지역구도 출마하고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아마 그때 내 생각은 그래 너는 방송쟁이야. 막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다시 방송 활동을 하셨죠? 네, 뭐 YTN, MBN, 뭐 채널 A 네, 여러 네. 채널에서 그죠? 네, 그것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경인 방송으로 갔는데 네. 99.9 FM 거기에 경기 방송에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아침 2시간에서 라디오 프로 또.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송 활동이 지금도 이어집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은퇴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사진 찍어서 개인전도 몇 번 하고. 사진 개인전. 네네. 네. 그리고 책도 쓰시고. 네네. 뭐 가지꽃이라는 책을 재작년에 소설책이죠? 네네. 장편 소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화가의 소설가의 단편 소설은 KBS 다닐 때 그때 사막에서는 그 뭐 낙타가 필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냈어요. 그거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사막에서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주고 싶은 그 단편집을 그때 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인 소설가의 사진 작가의 아니요. 그게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방송이 선생님이에요. 그냥 가만히 못 계시는 성격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죠? 네. 지금 이 연세에도 얼굴도 팽팽하시고 하죠. 내일 모레 80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네. 시사 프로그램 해달라 그러면 지금도 할 것이다. 아, 그럼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몇 개를 다 정독을 한다고요. 네. 답답해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은. 예. 나에게 방송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하신다면. 선생님. 네. 뭘 제일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책 한 권 읽는 것 같은 그런 걸 주잖아요. 네. 방송은 정말 선생님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이런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요. 네.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받으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네. 그런데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다 알아요. 네. 알아도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는 척 질문을 해야 그 답을 듣고 그 답 속에 다음 질문이 숨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환경도 근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게요. 특히 요즘 뭐 SNS 시대가 되고 그렇죠. 네. 유튜브 천국이 돼서 전국에 모두가 다 자기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네. 이런 시대에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쪽들도 뭐 그런 자극적 유튜브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변화된 방송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심지가 굳게 오롯이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 스튜디오도 너무 좋아졌네요.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방송의 날이라서. 네.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방송이 여러분 곁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서 30년 전 바로 이 시간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를 진행하셨던 우리나라 여성 최초 앵커 박찬숙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시 29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주말 귀경길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청주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 시작됐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인데요. 남춘천 부근에서 막히다가 강촌 그리고 더 가서는 설악 부근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가량 막히고요. 서울 방향입니다.
발안에서 안성분기점까지는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성휴게소에서 정체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상황은 북부간선도로가 종일 혼잡한 상태인데요. 종안분기점 방향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에디터, 이번 주 정치 이슈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뭐 이재명 단식. 뭐 이게 아무래도 제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전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김남국 부결 뭐 이제 제명한 게 소위에서 그렇죠. 부결된 것도 있었고, 사실 정치 이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예산안 발표예요. 예산안 발표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진짜 태산 같은데 1시간도 혼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세요. 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는 없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왜 정치 뉴스가 아닙니까? 정치 뉴스예요. 정치 뉴스죠. 가장 정치적인 거죠. 장성철 소장 혹시 빼놓은 거 있나요? 그 박정훈 대령 사전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고요. 어젯밤 꿈에 홍범도 장군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진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꿈에 나오셨어요? 와. 진짜? 그래서 지하에서 울고 웃고 계시는 홍범도 장군, 이 논란이 또 가장 커 보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산안 말씀하셔 그런데 내년 예산안 중에 제가 웃긴 부분이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겠다고 해가지고 EBS 뭐 연계율을 높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작 지원 높인다고 했고, 그런데 방통위가 내년도 EBS 지원비 30억 삭감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예산안 언급하셨으니까 김준일 에디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하시기도 했는지. 짧게. 1시간은 아니고 2분만 해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각 정부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뭐 진보와 보수가 다르고 좌파와 우파가 다른 건데, 윤석열 정부의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감세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재정 건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은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감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세모난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세모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맞아요 일단. 근데 지금 전반기에만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40조 원이 세수가 펑크가 났고요. 올해 최소한 50조에서 많으면은 60조, 70조까지 펑크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감세를 해줍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딜레마는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은에서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1.4%까지 이제 성장률이 낮아졌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지금 1%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개 IB 이제 투자은행들에서는 지금 내년도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2년 연속. 대한민국 역사가 태어나가지고 1%대가 2해 연속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를테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또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예산안에 이제 증감액을 보니까
가장 많이 대폭 삭감된 게 그 연구 개발 R&D 예산. 네, R&D 예산이 처음에는 13.9% 깎는다고 하다가 지금 16.6% 깎았거든요. 더 늘어났어요. 지금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제 R&D 예산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만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 늘어난 게 내용을 보면 SOC 예산 늘어났어요. SOC도 한 5% 가까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정부가 10% 깎았어요. 근데 올해 선거 이제 내년 선거 앞두고 이제 돈 써야 되니까 SOC도 늘렸어요. 복지도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깎은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다 늘려놓고 깎은 게 교육 예산하고 지금 R&D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기국회에서 다 이제 하나하나 다뤄야 되니까 우리 예산안 정기국회 심사할 때 다시 좀 쟁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도 제가 보수 패널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좀 법인세 좀 깎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 낙수 효과 이런 제가 진짜 뭐 기대 얘기한 거 아닌데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제 철진한 낙수 효과를 아직도 근거리에 들고 그러면 좋아졌어야지 제가 말을 안 하죠. 기다려 봐요죠. 경제 성장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지금 김준 에디터가 이 감세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서 세수가 늘어나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서 그러니까요. 감세를 더 문제 제기하신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내부 결속력 같아요. 그냥 요구사항 3개를 보면 윤석열 정권 뭐 반성해라, 개각해라, 뭐 일본 해양재판소에다가 오염수 방류한 거 제소해라 이런 거를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포장은 윤석열 타도 이걸 내세웠지만 안에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자 민주당 의원들 민주진영에 계신 어르신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저를 구심점으로 생각해서 저로 중심으로 뭉쳐주세요. 저 곧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도 올 거고 1심 재판도 있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저를 중심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는 그러니까 이 단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역대 이제 야당 대표들 뭐 아니면 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이 단식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뚜렷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관철에 내고야 말겠다라는 유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90년에 DJ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를 무조건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13일간 단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굉장한 지지를 끌어내는 게 이게 1983년에 김영삼의 신민당 총재 이제 가택연금 당시의 단식입니다. 그때 요구 사항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두환이 콧방귀도 안 깨 그런 거로 해서 직선제 해달라. 예를 들면 83년에 예를 들면 구속 인사를 석방해달라. 그러니까 YS가 몰랐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하지만은 굉장히 민주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의심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이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사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국정감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야당과 야당 의원의 개개인이 준비해온 그런 뭐 1년간 준비해온 것들을 다 풀어내고 여기에서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이런 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거를 함으로써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표한테 간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둘을 비교하자면은 자 이재명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냐. 황교안 대표도 예전에 단식하고 삭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때는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당내 결속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공천권을 무기로 좀 단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저는 황교안의 길로 갈 것이다. 그때 좀 조롱도 많이 받고 뭐 이랬는데 좀 굉장히 잘못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2023년이 맞나 싶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해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당이나 대통령이 뭐 야당의 협상 파트너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사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갖고 상당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얘기를 직접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정치인들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단식 아니면 삭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이거 시대가 맞아요.
지금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언급하고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80년대입니까 90년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옳은 방식은 아닌데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당에서 뭐 아니면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것처럼 조롱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인 결속력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당장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에 뭐 한 열흘 이상 굶으신 분이 출석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원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진술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거기에 가름해서 답변하겠다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니까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를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숨만 쉬어도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단식을 하려고 했으면 더 빨리 했어야 됐다. 만약에 필요했다. 정기국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기 전에 해야죠. 만약에 이걸 막겠다라고 하면 만약 막기도 어렵지만은 사실 다 방류되고 나서 왜 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내부 결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방탄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검찰은 저 체포동의안 보낼까요? 단식 중인 분을 상대로? 근데 뭐 언제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진짜 정치 검찰이라면 오히려 단식이 한창 중일 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완전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 단식이라는 게 사실 3주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3주 후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 계실 텐데. 병원에 가 있을 때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정인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은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닥칠 것 같아요. 저는 단식의 좀 명분과 시점이 좀 늦었다라는 김준일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걸 가지고 단식을 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는 제가 몇몇 방송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통위원장 청문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야당 대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뭐 공영방송과 방송의 뭐 여러 가지 객관성, 정당성을 뭐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뭐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내려면 이 두 개의 축을 갖고 단식을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좀 이번에 단식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뜬금포가 될 수가 있고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거나 뭐 유지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 것을 보면.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 당대표 됐을 때와 이번에 1주년 됐을 때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점차 하향해요. 낮아졌어요. 그거는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어떤 구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좀 극단적인 거를 두 가지를 하고 약간의 해설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갤럽이 그러니까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7% 나와서 제일 낮게 나왔죠. 역대.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지난주보다 한 주 사이에 5%포인트 빠졌어요. 또 갤럽 조사가 항상 민주당이 좀 낮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전화 면접 조사, MBS 전국 지표 조사나 갤럽 조사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대부분 높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4%로 더 유지를 했고 그래서 34하고 27이니까 양당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저는 직접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김남국 제명 이 처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단식은 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조사에 반영이 안 날짜상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는 거긴 최고로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전주 대비 3.8% 상승해서 50%.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고. 어디는 27, 어디는 50. 이거 뭐 이거는 ARS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사실상 거의 응답을 많이 안 한다라고 보면 돼. ARS 같은 경우는 기계음 들리면 중도층은 거의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사람 양 정당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국민의힘은 얼마 나왔죠? 33.9%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당이 앞서고 17%나 차이가 나고. 예. 아까 갤럽 조사에서는 여당이 앞서고 7%.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집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사하나 저렇게 조사하나 지지율이 비슷해요. 별로 응답을 안 해요. 그냥 비슷해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대통령도 극단적 발언을 계속하고 야당은 단식 대표에 들어가고 전국의 극한 대치 우리가 벌써 뭐 1년 넘게 계속 걱정해 오고 있는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아까 홍범도 장군 꿈에도 나오셨다고. 네, 지하에서 울고 웃고 계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뭐 국방부나 육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 육사에 있는 흉상은 이전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잠수함 명칭까지도 바꾸겠다라고 홍범도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보수층 내에서도 반발이 많잖아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념 논쟁에 홍범도 장군을 끌어들였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나 뭐 국무총리 이하 뭐 장관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네,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은 지금 5명의 흉상 김좌진, 뭐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 등등해서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5명을 다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뺀다고 하다가 타진을 하다가 그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니까 딱 홍범도만 딱 찍어가지고 공산당이었잖아. 빨간색 묻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집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한마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독립군은 국군의 조상이 아니다.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다. 일종의 뉴라이트 사관 같은 이런 거를 하려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홍범도 장군만 타겟을 한 건데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예. 왜 제가 설명 쉽게 드릴게요. 자, 처음에 홍범도 장군은 양 나라에서 다 배척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범도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둘 다 소련 공산당과 연관이 있고 그런데 독립운동의 어떤 무공의 전운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도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근데 과대 포장됐는데 어떻게 봉오동 전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체제에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하니까 홍범도를 깎아내린 거예요. 북한도 깎아내리고 남한은 야 빨갱이잖아라고 해서 깎아내리다가 체제 경쟁이 좀 대한민국이 우위에 서면서 우리나라가 홍범도 장군 모셔와야 되겠다. 포용한 거죠. 우리가. 포용을 해서 거기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타협을 교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홍범도 장군 모셔가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모셔올게라고 하면서 북한도 뛰어들었는데 그때 북한이 내세운 게 홍범도 장군의 원래 고향은 평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모셔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여러 정부가 외교전을 펼쳐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외교의 승리고 체제 정통성의 승리거든요. 체제 우월성을 확인한 건데 자 지금 이거가 다시 홍범도 장군 이렇게 모욕하고 막 파내고 흉상 파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북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뭐 이런 정체성이. 그리고 북한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거봐라. 얘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이 논리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저희가 여론조사 몇 가지 소개했잖아요. 날짜하고 대상 인원수까지는 말씀하셨는데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죠? 표본 오차는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표본 오차 같은 경우에는 95% 그러니까 갤럽은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그리고 RN서치 조사는? RN서치 조사는요. 잠시만요. 역시 아마 95% 신뢰 수준일 것이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표본수가 1000명일 때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의 날 특집 때문에 시간이 좀 짧은데 김남국 부결 한마디씩만 할까요?
온정적인 보호주의가 민주당을 망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자살골로 날려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제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방탄 정당이에요. 온정주의 정당이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동지들끼리 누구를 잘라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 탓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이재명만 물러나면 다 됩니까? 예. 이게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 정당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예. 다음 가격 문제가 되셨어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뭐 이게 또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또 불명예스럽기는 하죠. 제명을 당하면. 네, 그러나 사실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못하는 것 이런 건 참 정말 한계네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 지금 법률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받아본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관한 문제고요. 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도 한마디씩만 해보죠. 네. 저는 구속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뭐 이제 바깥 외부 출입문으로 들어가느냐 영내로 들어오느냐 막 신랑이 버리는 승강이 버리는 걸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원은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 그게 군사 법원이었지언정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구속영장의 구속사유로 언론에 이런 거를 공개를 한 게 증거인멸의 증거다라고 구속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증거인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외압을 이겨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을 이겨내고 정체성이 여기까지 온 건데 대통령이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구속시킬 사안이고 이게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 그래서 사단장은 빼라는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뭐 이게 아직 사실 확인은 아닙니다만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인데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촉구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똑같은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빼라라고 윗선에서 내려온 거를 거부한 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그거를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의로운 일이 돼야죠. 장 소장.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여당은 자기 부정 행위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 이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장관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뭐 어떻게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과는 어떻게 하고 국방부 법무부 담당실은 어떻게 하고 이게 소상이 다 지금 정리해서 나왔잖아요. 근데도 군 당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경로를 했고 국방부 장관 연결해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그걸 대통령실은 부정하고는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조태용 안보실장도 보고한 적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언론 보도가 맞다면 대통령이 화내고 경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이 참모들은 그냥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옳지 못한 행위예요. 지금 이제 공수처의 고발을 이미 한 상태고 공수처 수사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다 없애었던 일로 할 수 있나요? 그냥 뻥이 이렇게 뭐가 무서운 게 오면은 이게 머리 쳐박고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경로하셨으니 사실이라면은 경로 코드에 맞춰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좀. 공수처가 아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긴 또 그건 압수수색 한다고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주겠죠. 이렇게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다 그래왔으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동의했다까지가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고. 만약 사령관의 육성, 본인의 육성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녹음 파일에 그 사령관 육성까지 들어있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 그게 이제 나온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그 전원을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정권 바뀌면 이거 특히 이거 수사 저는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